자, 19회 동행을 시작합니다. 다양한 질문이 나왔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력 형성을 해서 다 필요합니다. 다만 수업적으로 필요한 건 1번 질문인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이해될 것 같아요. 거의 뭐 학자적 깊이를 갖는 질문도 있긴 하네요. 이렇게 위험하죠. 수업은 사고력이 너무 깊은 게 위험할 수 있어요. 답안지 쓰는 데 있어서만 사고력이 깊어야 돼요. 그래도 선생님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질문이네요. 첫 번째, 가구대 집행정지의 기능상 한계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능상 한계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집행정지는요, 처분 자체를 그냥 정지만 시키잖아요. 소극적으로 정지시키는 소극적 상태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능적 한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부처분이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는데 거기서 인정하지 않은 학자들은 뭐냐면 집행정지는 집행을 정지하는 것까지만 시킬 수 있는 건데 사실 적극적 지위를 부여해야 권리부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신청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 같은 경우는 거부나 부작위가 취소된다고 권리부여가 돼요? 아니잖아요. 결국 재처분 의무에서 신청에 따른 인용처분이 나와야 돼요. 근데 또 안 나올 가능성도 많거든. 우리가 기성용 배우겠지만. 그게 바로 집행정지는 어떤 기능상 한계가 있다? 적극적인 법적 지위를 임시적으로 형성해 줄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없는 기능상 한계가 있어요.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없죠. 그냥 집행을 정지만 시켜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말하는 기능상 한계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처분과 같은 적극적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권리부재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준용하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행정지의 기능상 한계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기능은 무슨 기능? 목적은 뭐예요? 권리부재죠. 권리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가구제잖아요. 가구제라는 권리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능에 한계가 있다. 왜 한계가 있느냐? 구제 방법 중에서 집행정지는 처분을 단순히 집행을 정지시키는 소극적 상태만을 야기할 수 있고 즉 소극적 구제는 가능한데 신청에 따른 인용처분 같은 임시처분 발령과 같은 적극적 구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구제가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기능상 한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권리구제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구제 권리구제 기능으로서 침입적 처분을 소극적으로 집행정지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오히려 신청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 같은 상황에서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기능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2번 무효하게에서는 왜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냥 법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제일 편하기를 해요. 뭐예요? 38조 2해당에서 뭘 준용하고 있지 않아요? 전치주의 몇 조에? 20조? 20조 뭐예요? 재소비가 괜찮아요. 자, 두 문자가 굉장히 상스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이 전치를 우리가 막 말로 욕설 비슷하게 발음하는 거 있잖아요. 전치가 어떻게 욕설로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무슨 치 뭐 이런 나쁜 말도 있죠. 뭐가 있을까? 전치. 하여간 뭔가 치약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18조. 그렇죠? 전치, 치약스러워. 치약이라는 말도 있긴 한데 얘를 준용하고 있자면 그래서 무사관 전제에서 전치주의가 적용되지도 않는 건데 왜 그럽니까? 라고 질문이 나왔어요. 왜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밖에 대답할 게 없긴 한데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민사에서 무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효는 누구나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해했어요? 무효사유는 민사에서도 무효사유, 취소사유가 있어요. 무효사유를 얘기할 때는 무효사유는 누구든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재소기가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왜? 무효, 효력이 없잖아요. 뭔가 상대방을 기속하거나 구속하는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전치주의라는 건 쉽게 말하면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건데 무효면 그러한 제한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효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치주의나 이런 반드시 거쳐야 될 이런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질문은 정말 선생님이 강의 인생에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좋은 질문 같아요. 이렇게 비교할 줄 아는 게 이건 진짜 학자로 나와도 대성할 거야. 이건 사실은 수험생한테 욕일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험에 필요한 것만 공부하시고 대신 사실 합격하면은 행정법 전공을 많이 해. 그래서 선생님 대학원 다닐 때 보면 뭐 국장하다 나오시면 농림수산부 국장하다 나오시면 이런 분들 같이 강의 듣고 그래서 대화 많이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실무 얘기도 많이 듣지. 뭐 의원입법을 하는 이유가 뭔지 뭐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뭐 실제로 느꼈던 거 막 얘기해주면 생생하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법은 여러분을 위한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법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국장 같은 거 하다 나오면은 행정법 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합격하면은 나중에 1년 한 번 연수 보내잖아. 연수 갈 때는 반드시 물론 미국은 경쟁이 좀 세긴 한데 안 되면 독일도 괜찮고 뭐 독일을 많이 갔었지. 왜냐면 우리는 독일법을 개수했으니까. 근데 행정법은 또 바람직은 또 프랑스잖아. 물론 프랑스어는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샹송을 많이 들어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프랑스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대학원 과정 거기서 마치는 거야.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박사 코스를 받는 거야. 박사는 그냥 하루만 가도 되거든. 그리고 발표만 하면은 이제 뭐 안 나가도 돼. 그리고 실무가 있잖아. 교수하고 좀 술 한잔하고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학점 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는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자, 그 김영환 선생님도 형수가 그 부부장 검사거든. 검사들도 한 번씩 보내줘요. 보낼 때 독일로 갔지. 그래서 독일 미란 대학에서 그 석사를 거기서 땄지. 유학이 형이. 물론 맨날 맥주 마신 것 같긴 한데 농담삼아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친하니까 서로. 자, 아무튼 잘 보세요. 집행정지도 형성력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장래라고 했어. 진짜 이 질문은 진짜 지금까지 받은 질문 중에 가장 좋은 질문 같은데. 그런데 집행정지는 장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딘가에서 형성력을 배울 때 형성력 소급표 대세우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라고 얘기할 때 지금 좋은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이럴 때는요. 둘 중에 하나요. 칭의가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칭의가 어떻게 다르냐? 한정어를 봐야 돼. 한정어. 얘는 뭐예요? 취소 판결의 형성력. 판결의 효력, 취소 재결의 효력은 사법적 정의를 위해서 판결 자체가 소급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성은 뭐냐? 형성력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재결이나 판결 자체가 법률관계 형성한다는 거예요. 법률관계를 직접 형성한다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후속 조치가 필요 없다. 이게 핵심이야. 사실 형성력은 개념은 여기까지야. 다만 판결은 뭐를 어떻게 형성하냐? 사법적 정의를 위해서 소급적으로 형성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 처분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제3자에 관한 법률관계까지도 형성한다. 이 의미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한정어가 없다면 형성력은 딱 이 개념 중에서 끝이야. 직접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효력. 다시 한번. 직접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효력. 그래서 다른 조치가 필요 없어. 이게 형성력이야. 다만 한정어. 취소 판결이면 사법적 정의를 위해서 소급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요. 주의하실 거 뭐냐면 형성력 소급표 대세요다 라는 말은 반만 맞는 거야. 왜요? 한정어가 있을 때만 맞는 말이에요. 취소 판결이나 취소 재결의 형성력은 사법적 정의를 위해서 그런 효력이 있다고. 이해했어요?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한 여기서 형성력은요. 지금 한정어가 뭐야? 집행정지의 형성력이야. 그러면 집행정지는요. 집행정지를 법원이 했어. 그런데 행정청이 후속 조치를 해야 집행정지가 돼요? 아니잖아. 그냥 법원이 그냥 집행정지를 선고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해서 법률관이 형성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형성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처분을 집행정지가 아니라 효력정지를 했어요. 그럼 효력이 없던 상태로 그냥 선고 시에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형성력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형성력은 장래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장래적.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칭의가 다른지, 철학적 용어로서는 칭의가 다른지, 법률적 용어로서는 한정어가 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정어가 뭐냐에 따라서.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그래서 이 한정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하다가 토론이 공전할 때가 있죠. 서로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선생님이 실화토론 동아리였기 때문에 이 훈련을 받기도 하고 후배들도 많이 시켜줬는데 이럴 때는 사회자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맞닥뜨릴 일들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공직에 나가서 이런 토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대화가 공존해. 그럴 때는요. 사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지금 얘기하는 전제가 뭔지를 계속 서로 이 부분을 얘기해 봐야 돼. 그러면 서로 미묘하게 다르게 바라보는 논리적 전제에서 미묘하게 서로 다른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캐치해내는 게 결국은 맥을 잡는 사람이에요. 맥을 잡는 사람은요. 결국 의견 다툼이 생긴 지점이 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현상이 드러난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 형상과 진료라고 하잖아요. 그 진료에 해당되는 본질 자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딴소리. 그래서 이런 책 들어봤죠. 금성에서 온, 화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남자가 와, 여자가 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렇죠. 금성이 여자죠. 금성이 왜 여자예요? 그렇죠. 비너스죠. 원래. 그러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언어의 의미가 다르잖아. 그래서 서로 오해하는 거라잖아. 여자가 뭐 투루투루 얘기하면 그럼 막 다른 친구 막 누가 그러면 당신 그렇게 좀 얘기하지 마. 그랬다고 이제 싸움이 크게 나는 거죠. 사실 그게 꼭 나빠서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감정을 해소하고 있는 과정인데 갑자기 그냥 당신 왜 친구를 그렇게 나쁘게 얘기해? 이제 한 일주일 안에 이제 아침 식사가 없는 거지 이제. 혼자 밥 해 먹어야지 이제 사 먹고. 그런가 하면 남자는 또 뭐가 있어요? 남자가 짜증을 부릴 때 자기가 해결 못하면 그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화가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이해 못하면 여자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뭐 왜 저렇게 맨날 동굴에 들어가려고. 이 소설의 가장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잖아. 남자는 가끔 동굴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가지고 와이프를 일으켰더니 며칠 전에도 한번 싸울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사 문제가 터지고 애들 교육 이런 때문에 당신 또 동굴에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잠깐 동굴에 들어갔다 빨리 나와야지.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 날 카톡을 보내서 오늘 뛰자. 우리 이제 원래 토요일마다 한 10km씩 뛰거든요. 술 마시려고. 왜냐면 확실하게 뛰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술 먹고 다시 뛰어와. 그럼 꼭 거의 10km 돼. 당당하잖아. 땀으로 다 뺄 거니까. 시간 먹자 가자. 그래서 뛰자. 그 순간 이게 동굴에서 나오려고 하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됐어 이러면 이제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하트 표시 뿅. 하트는 안 줬다 솔직히. 좋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10km 뛰었거든. 한강까지. 자, 그래서 이런 한정 미묘한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예를 들어서 기판력과 기속력. 그러니까 이런 경우 동일한 점은 뭐고 서로 다른 점은 뭘까?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야 분류체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적 전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쟁점에서 함정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속력 물어봤는데 막 기판력 쓰고 있고 그리고 기판력 물어봤는데 갑자기 속력 문제 쓰고 있고 이게 뭐냐면 그 논리적 전제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적 전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 유법 판단의 기준치 판결시를 취하는 학설은 치소송의 본질이 형성소송이잖아요. 형성소송이라는 게 처분 자체의 효력을 제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형성소송은 결국 처분을 취소해낸다는 것 자체가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잖아요. 효력을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형성소송이라는 취소송의 본질로 볼 때는 형성은 뭐를 통한 형성이에요? 취소는 취소를 통한 처분의 취소를 통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소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취소의 본질이 형성소송의 방점을 찍으면 취소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결국 판결시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판결시설이에요. 유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설과 다르게 판결시설은 취소의 본질을 취소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잖아. 그럼 취소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판결 내릴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결 선고시, 판결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유법 판단의 기준시는 절충설은요. 원칙은 처분시로 보고 사법통제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베르베르의 개미, 계속성이 있는 처분이야. 그럼 침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 그리고 미집행 처분은 뭐냐면 처분이 나왔지만
집행이 있어야 법률 관계가 완성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어. 이런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이 계속 중이고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아서 처분의 효력이 계속 중이라고 본다면 이런 경우에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이 계속되고 있는 처분 자체를 간절시킬지, 즉 소멸시킬지 말지, 집행을 못하게 아예 취소를 해버릴지 말지를 판결시를 기준으로 보자는 건데 이런 학설은 너무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는 없어요. 소개만 하면 끝이야.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행정 통제적 기능을 강조한다면 입법 정체적으로 위법 판단의 기준시를 처분시를 취하는 게 맞겠고, 다만 취소의 본질인 형성소송의 의미를 강조한다면 판결시를 기준으로 취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 소송법 용어예요. 소송법 용어. 직권조사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소송법적 용어인데 이거는 소송법 배운 애들도 설명하라고 하면 정확히 설명 못할 수 있는데 직권조사 사항은 이제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자백이나 항변이 통하지 않는 게 이제 직권조사 사항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민사에서는요. 가리을에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 민사에서도 소송요건을 직권조사상으로 봐요. 만약에 직권조사상이 아니면 뭐냐면 잘 보세요. 잘못된 법원에다 만약에 관할위반으로 제기를 했어. 그런데 얘가 관할위반에 항변을 하지 않아. 그러면서 얘가 답변서를 내서 그러면 변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변론 관할이 창설된다고 얘기해. 두 번째, 얘가 뭔가 주장을 했는데 주장에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걸 얘가 지적하지 않고 그냥 답변서를 내면서 얘가 그냥 답변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이 얘가 특별히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없는 걸로 취급받는 것이 자백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소송 요건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당사자들끼리 임의로 야 그냥 적법한 걸로 보고 우리 소송 진행해보자 이럴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걸 직권조사상이라고 해요. 직권조사상이라는 말 자체는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아니야. 당사자의 주장과 무관하게 법원이 스스로 검토해보는 거예요. 그걸 직권조사상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 단어를 쪼개보면 직권은 법원이에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뭐와 상관없이 당사자의 주장과 무관하게 또는 당사자가 문제없다고 괜찮아 그냥 인정해줄게 자백의 대상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직권조사 상황이란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소송요건을 갖췄는지 못 갖췄는지는 그냥 당사자가 주장 안 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될 상황이야. 그래서 소송요건을 갖춰야 적법한 소송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소송요건을 못 갖췄는데 모르고 본안 판단해서 그럼 이게 상소 이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지? 근데 교과서에 이런 말은 있죠. 원칙적으로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의 대상이 사실은 아니야. 원칙적으로. 왜? 누가 입증 안 해도 그냥 법원이 직권조사를 할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소송요건이 부존재한 것으로 판단되면 누구의 불리기에? 소송요건을 못 갖추면 누구의 불리기야? 원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사실상 원고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예를 들면 법원이 직권조사를 하면서 소송요건을 못 갖췄다고 판단했어.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의 불리기로 귀결되잖아. 소송요건을 못 갖추면 본안 판단 못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원고가 입증을 할 수밖에 없어. 법원이 소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면 원고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는 수익과 관련해서 자기한테 이익이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항변을 해서 법원의 마음을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다발리 쓸 일은 없어. 그냥 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상이다. 이 말은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거다. 다만 소송요건을 못 갖추면 결국 원고의 불리이기 때문에 원고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 입증 책임이라는 건 자기에게 불리고로 귀결될 사항들이에요. 만약에 왜냐면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원래 개념 자체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입증 책임을 지는 자에게 불이익하게 돌아가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갖고 있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 상대방한테 넘겨줘야 돼. 그래서 이게 개연성 이론이나 뭐 사실상 추정 이론 뭐 이런 것들이죠.
마지막 아니고 기본하고 인가가 있으면 인가는 보충행위니까 기본행위 하자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퉈야죠. 친구는 수리를 다퉈야 되고. 근데 뭘 지금 물어봤냐면 이것도 이제 일순환을 배울 건데 미리 지문이 나오거든요. 자, 각각 의리 가장량도였어요. 이 가장량도라는 건 상법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게 민법으로 따지면 민법 108조예요.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이거를 이제 가장양도라고 불러요. 가장했다는 말은 뭐냐면 가짜로 양도했다는 거죠. 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결국 가장양도를 하는 의미는 우리가 배웠지만 가중력 제재 처분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바지 사장 세운다고 하지. 실무에서는 바지 사장 세우고 얘가 이제 명목상 그 영업자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사실상 지배하는 자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한테 이제 인장이나 직인을 맡겨놨더니 얘가 홀라당 가서 행정청에 지휘승계 신고했어요. 끼리끼리 놀죠. 가장양도 해놨더니 홀라당 자기 걸로 만들어버렸어. 끼리끼리 놀아. 그때 행정청이 지휘승계 신고를 수리해줬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따지면 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수리하고에 따라 구체적 법적 효과가 발생하죠. 얘의 지위는 소멸하고 얘에게 새로운 지위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 수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죠. 그런데 지휘승계 신고는요. 이 지휘승계 신고 수리는 만약에 그 전제가 되는 영업양도, 이게 가장양도가 이제 영업양도를 한 건데 얘는 민사상 영업양도를 했겠죠. 근데 영업양도가 무효라면 아예 영업양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신고의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 수리는 무효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왜냐면 영업양도도 없는데 신고를 했다. 그러면 실체효과를 못 가졌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효야. 만약 영업양도가 무효라면 자 보세요. 누가 소송을 제기했느냐? 신고가 수리되니까 불이익을 누구한테 발생했어요? 갑. 그래서 이때 나중에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웠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한테는 사전 통지를 해줘야 돼. 나중에 보면 불이익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일순환 때 이런 거 꼼꼼히 다 배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얘가 뭐가 되느냐? 얘가 원고가 돼요. 그리고 얘가 피고가 됩니다. 이 판례 사안은 사전 통지를 결의해서 결론적으로는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사안이야. 신고 수리가. 그런데 여기서 소송을 제기했더니 행정청에서 항변이 나온 거야. 근데 소송 요건을 못 갖췄다는 항변을 보통 방송 항변이라고 불러요.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소송 요건을 못 갖췄다는 항변을 했는데 뭐라고 항변했느냐? 소원, 사실, 시를 주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니네끼리 가장양도 했다며. 얘가 지가 제일 잘 알겠지. 지가 한 거니까. 야, 가장양도면 실체가 없는 지휘승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휘승계 신고는 무효가 돼. 그러면 얘를 다투는 게 보다 실효적이잖아. 그러니까 소익이 없다는 항변을 한 거야. 왜? 민사 쟁송으로 다투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다. 야, 우리는 몰라. 니네끼리 가장양도해서 신고했기를 그냥 수립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우리 5507에 한 10몇 년 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학생들이 다 헤매버렸어. 무효확인이 나왔거든. 무효확인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 무효확인에 보충성을 써버렸네. 대부분. 보충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학생들이. 오늘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때 판례 표현이 뭐냐? 판례가 얘기를 합니다. 만약 영업양도가 무효라면 실체가 없는 지휘승계 신고에 대한 소리도 무효가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원고가 민사쟁송을 제기함이 없이 핵심 키워드로 저는 뭘로 기억하냐면 막바로입니다. 막바로 지휘승계의 신고 수리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다툴 소익이 있다고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인가와 기본행위하고는 조금 달라. 인가는요, 인가 자체가 보충행위에 불과하니까 기본행위를 다투는 게 보다 실효적인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얘가 무효라는 것만 밝혀지면 지휘승계 신고 소리는 다행히 무효가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법은 어떻게 봤냐? 항고소송은요, 국민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거든. 왜? 행정통제적 기능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이 법치행정 원칙을 준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서 볼 때는 민사상 다투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필요도 있다고 봐준 거야. 그래서 얘는 인가 기본행위와 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중요 판례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시험에 나왔으니까. 좀 오래된 판례긴 하지만. 마지막. 이거 뭐 알 필요가 없는데. 정공개법 구조이랑 각호의 비공개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처분사의 추가 변경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기속력의 객관적 한계를 넘어. 객관적 범위는 똑같은 말이 한계예요. 그 범위를 넘는 게 한계의 일탈입니다. 범위를 일탈합니다. 근데 팔레브니까 7조가 쓰는 건 이거 국법의 7조였던 거야. 지금 현행법은 그냥 구조예요. 이런 경우는 그냥 현행법 써도 돼요. 현행법. 조례 같은 경우 보면 국법에서 22조였는데 지금 28조거든. 그래서 쓸 때 보면은 판례 그대로 쓰고 현 28조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다 완전히 현행법 써도 돼요. 괜찮아. 현행법 써.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질문들 고맙습니다. 저는 질문 자꾸 하셔야 여러분도 발전하고 저도 발전해요. 다만 마지막에 중요해. 다만 답안지에 해당되는 것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나머지는 이런 걸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행정법의 지식이 깊어져. 근데 여러분의 신뢰도는 결국 뭘로 귀결돼야 된다? 답안지시야. 그러니까 답안지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는 게 마지막 규격점이 돼야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오늘 하루도 보람된 삶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